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포스트 코리아 편집 주간이자 무용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멘토 서울과 댄스 포스트 코리아가 함께하는 저희 문화살롱 행사에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온댄스는 공연을 감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술을 삶의 경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살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움직임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컨템포러리 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어떤 움직임 언어를 탐구해온 무용계 스타 임시원 선생님을 모시고 쑥스러우시겠지만 다양한 이야기와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춤을 만들어가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시원 선생님은 덕원예고와 청균관대 무용과를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엠넷의 스테이지 파이터를 통해서 주목받는 무용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는 섬세한 춤성과 뛰어난 어떤 기본, 피지컬 이런 것들로 인정받고 있고 쟁이, 휘, 22, 고생 끝에 낙이 오다 등의 대표작을 발표했고 스페인 액트 페스티벌에서도 초청받는 등 세계적으로 어떤 성장하고 있는 무용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용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자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춤은 누구나 자신의 몸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워낙 잘 알려진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김시원 선생님을 길게 소개하는 것보다 그의 어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김시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셨던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휘황찬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몸부들 바를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춤을 춰왔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안무나 동작을 만들 때 특히 커뮤니티 댄스 같은 작업을 통해서 제가 동작을 만들어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무용수의 경험으로서 쌓인 동작들로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내가 춤을 발견하고 그 동작들을 연결해서 작품으로 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내 안에 춤을 어떤 식으로 꺼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몸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라고 적어놨지만 되게 거창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냥 모든 것이 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키워드는 몸, 내 신체와 어떤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쟁이라는 작품의 작품 사진이고요. 내일 모레 또 온도 스테이지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티켓은 마감이 된 것 같아서 그냥 소식 알려드립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가이드라인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 조금 타이트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원래 여러분들과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 비전공자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원하는 건 몸으로서 이렇게 같이 만들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공간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필요한 공간이어서 오늘의 방향성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용가 김시원의 여정 그리고 작품으로 제 창작 세계를 살펴보고 몸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발견할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칠 거고 마무리로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건 재밌었고 이런 거는 신선했고 아니면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더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여정은요. 저의 시작은 이제 부모님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께서 무용을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16살 때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한 달 정도 크게 누워 있으면서 그 전에 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뭔가 부모님도 그때 어떤 고민이나 생각이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시원이가 만약에 이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면 뭔가 애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시원이가 너가 하고 싶은 걸 앞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해봐라 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무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한테 무용은 뭐랄까 좀 남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제가 고향이 군산이어서 또 촌놈 남자들은 좀 그런 굉장히 갇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당시 친구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운 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 어머니가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국립발레단의 수석으로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보이 출신의 발레리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을 보시고 빌리 엘리어트를 보시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거죠. 시원아 발레를 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몸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예쁘게 생겼으니까 발레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용도 싫어하는데 발레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거절하고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못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 제 성적을 보시고 너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자,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전북대학교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 꽤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를 잘해서 가서 뭐 할 거냐, 뭐 하고 살 거냐. 딱히 하고 싶은 거는 없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고 살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일 좋아하던 건 레고였거든요. 저는 레고 디자이너가 되겠다 이랬는데 또 그 길도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고 그래서 부모님 그럼 너가 성적을 이 정도 내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걸 또 찾아보고 안 되면 발레를 해라. 네, 보통 반대거든요. 성적을 넘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시킬 테니까 발레를 애들이 전 발레 하겠습니다. 전 연예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희는 반대로 성적이 네가 떨어지면 넌 발레 해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성적이. 그래서 발레 학원에 끌려갔습니다. 벌 받으시는 근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그 한 달간 이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낮아져서 발레 학원에 가게 됐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한국무용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한국무용을 하게 됐냐? 군산에 발레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한국무용학원만 있어서 정확히 있는 무용학원이 2개인데 둘 다 한국무용학원이었고 그 중에 하나에만 발레 수업을 하는 한국무용학원이어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 학생이었겠어요. 남자인데? 그 당시 남자가 없었거든요. 남자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와서 발레를 하겠다고 왔다. 근데 발레를 싫어하네? 한국무용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셨죠. 한국무용은 타이즈 안 입어도 된다.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타이즈 입는 거. 그래서 한복을 주시고 그래 타이보다 한복이 낫지 이러고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한국무용은 무용계는 남자가 다 어디 단장이고 어디 대표고 이런다. 이제 조금 그거는 약간의 일반화로 선생님이 저를 꼬시려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좀 더 내가 성장하기에 용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고 발레 타이즈를 입기 싫어서 한국무용을 그렇게 딱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한 달 다니고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학원을 몇 번 다니다가 그 한국무용 기본이라고 있어요. 국립기본이라고. 근데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중앙대학교를 나오셔서 그 송범 선생님 국립기본을 학원에서 기본으로 했거든요, 다 같이.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너무 잘해서 뭔가 저거를 나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러고 그냥 계속 그 뒤로 무용을 그냥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고 내가 막 벼락처럼 나는 무용의 길로 갈 거야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어떤 학생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쳐보고 싶다, 여자애였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까지 무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학원에서 그 여자 친구들이나 누나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하겠다고 왔는데 잘 못하고 재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1년 다녔는데 1년 다니고 작품도 받고 콩쿠르도 나가고 하는데 어떤 누나가 시원아 너 전공할 거야? 그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취미로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제가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지만 그거에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고 뭔가 나는 아직 그만큼 저 사람들만큼 시간을 쏟지 않았으니까 뭐 그 시간만큼 쏟으면 더 잘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혼자 연습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덕원예고로 편입을 하게 되고 덕원예고로 편입을 해서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또 성균관대학교 가게 되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뭔가 여기에 제가 좀 멋있어 보이게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딱히 멋있진 않고 그냥 반복하고 하다 보면 좋아진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낮잡아 보거나 원래 그 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눈으로 비교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교 우위를 정하거든요. 가치 우위를. 근데 그냥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자꾸 하다 보면 그거랑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위에서도 내가 더 위에 있게 되는 순간도 있고 그래서 같은 동작도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말이 그냥 내가 잘해 보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게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갔을 때가 제가 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제가 추구하는 춤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의 스승님은 이막선 교수님이라고 한국무용창작춤에서 굉장히 초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계보를 정리해 놓으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신데 여기서 이제 뭐 호흡의 중심, 무게, 발의 디딤을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무용 그 이막선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필체, 궁체, 합체라는 태극 기본을 토대로 제가 한국무용 창작의 움직임들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저의 어떤 한국무용의 기본이 되긴 했지만 내가 진짜로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좀 거울 봤을 때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는 정말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그 과정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술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춤을 잘 추려면 술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술을 제가 좀 만취하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몸이 너무 뻣뻣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로 하면 힘을 줄래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저희 필요했던 무브먼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핑계로 술을 또 많이 마시게 됐죠. 이제는 또 술을 좋아하고 또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제 춤이 되게 마음에 들 때가 언제냐면 술이 좀 취했을
때 움직이는 제 몸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술 마시면 사실 호르몬이 좀 고장나서 다음날 점심 때쯤이 되게 감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음악을 듣고 추는 춤들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 모먼트가.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공익을 하면서 그 당시 공익을 했을 때 아침까지 술을 먹고 이제 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한 5시까지 술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 제 아동센터에서 일했어가지고 아이들 막 마스크 5개 쓰고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여가지고 또 다행히 전달되는 과정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점심에 밥 먹으러 가는데 그때 이제 해리 스타일스의 Falling이라는 노래를 듣고 혼자 이제 밥 먹고 나와서 음식점 뒤에서 춤추고 그러니까 그런 감성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술 먹고 즉흥을 배웠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어떤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제 춤에 굉장히 많이 방향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무를 하기 시작한 거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이 처음이었는데 그걸 안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습작이라고 해야겠죠.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는데 계속 남의 공연을 엄청 많이 뛰었어요. 막 3주 동안 6개? 한 달 동안 7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스케줄이었고 그 무용과 남자들은 많이 불려다니거든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뭐 무용실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무자들만 계속 바뀌는 거죠. 난 여기 있으면 안무자 3시간 수업하고 옆홀에서 시원이 나 이제 내 거 해야 돼 이래서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고민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무용수 무대 서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좀 도구 같다. 내가 원하는 춤이 아니라 자꾸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또 당시엔 1학년, 2학년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혼나거든요. 뭐 했는데 혼나고 그러면 뭐 당연히 그리고 어떤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당연히 페이도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공연을 한 달에 4개, 5개를 하건 10개를 하건 뭐 6개월 동안 20개, 30개를 하건 뭐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뒤풀이 사주고 밥 사주면은 이제 페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막 그런 것들이 주된 불만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어차피 무대에 서고 춤을 추고 이러는 게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진짜 왜 무대에 서야 되는 걸까? 그런 당위성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뭘 말할 수 있을까? 를 하면서 이제 안무를 하게 된 거죠. 뭔가 내 이야기를 주고 싶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런 시기와 겹쳐서 이별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이별이 안무의 아이디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이 막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뭐라도 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제 뭔가 제가 여자친구를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어서 근데 헤어짐이 상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처가 어떻게 하면 뭔가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지점도 작품 안에 녹여지게 되고 어떤 씬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좀 옆길로 세자면 이래서 예술가들이 좀 이별을 했을 때 뭐가 작품에 나오나 그런 뭔가 사랑을 하고 헤어졌을 때 많은 작품들이 나오나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뮤즈가 많은 사람들이 작품이 많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막 연애하고 헤어지고 이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뭐 콩쿨도 나갔다가 잘 안 돼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스테이지 파이터를
라는 방송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공익이 4월 달에 24년 4월에 제가 제대였는데 3월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외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제가 외국에 나가서 춤을 추고 좀 오디션 보러 다니고 외국에 있는 경험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어떤 하나의 버킷리스트였어서 외국에 나가서 좀 춤 춰보고 다녀야지 이래서 외국 워크숍 신청하고 그쪽이랑 좀 연락을 하고 뭐 파리에 안무가랑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나 좀 써주겠니? 이런 식으로 메일도 보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엠넷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 세대가 딱 그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보고 꿈을 키웠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역시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구나. 지금이다. 이제 우리가 한국무용을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테이지 파이터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절대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쪽에서 무용단을 만들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큰둥했거든요. 무용단을 왜 만들지? 엠넷에서 무용단을 만들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지? 왜냐면 저희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돈은 너무 중요한 건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걸 향해 쫓진 않거든요. 어떤 자기가 생각한 예술 방향이 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래 댄싱 라인 할 때도 그 PD님이 무용한 애들이랑은 다시는 방송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원래 들었었어요. 왜냐면 다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아예 무용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제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인지도를 얻게 됐지만 그때 방송을 했을 때는 되게 부끄러웠던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부끄러웠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를 뽑아달라고 올리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나는 프로듀서 101 나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국민 프로듀서님 저를 뽑아주세요로 나간 게 아니고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 방식이 그건 똑같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한 번도 프로듀서 1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적은 사람이었는데 뭔가 내가 이 아이돌을 뽑는 것 같은 느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고 그래서 그거를 내 인스타에 올리고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엄청나게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올리고 그런 것들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뭔가 확 바뀌어졌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존재를 알게 됐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그분들이 저를 홍보를 하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끄러워서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만 홍보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나도 몰랐지만 내가 좀 자아가 비대했구나 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맞아 생각해봐 방송 나왔잖아 어차피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줘야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뽑아달라고 하자 저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친구들한테 저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제 친구도 전화 와서 야 시원아 내 친구들한테 너 뽑으라고 했어 그래 잘했다 그래서 커피도 하나 보내줘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저도 생각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카메라나 편집 정말 방송 찍을 때 처음에는 악마의 편지 같은 거 다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좀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엠넷이 저한테 좀 천사의 편집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제가 되게 좋은 사람처럼 방송에 이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사실 아니고 막 그렇게 난 따뜻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나 따뜻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줘서 편집이 좀 대단하구나 힘이 그리고
카메라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정면 지향으로 무대를 만들거든요. 작품을 만들 때. 근데 제가 카메라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미숙했다고 느끼는 건 동선을 덜 움직이면서 할수록 카메라가 잡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무용은 많이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반부에 제가 짰던 프레이즈들은 다 최대한 많이 무대를 쓰자의 개념으로 많이 갔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후반부로 만들 때는 점점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서 되게 카메라랑 무대랑 하는 것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걸 편집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 런이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좀 어떤 시야를 더 확장시키는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건 저는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 되게 많은 이제 무용계 친구들이나 형 동생들이 저를 엄청 넌 진짜 예술가다, 예술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랄까 좀 자부심? 그러니까 어차피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예술가라는 어떤 나의 자부심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항상 저는 나는 예술가로 사는 게 내 꿈이고 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술가로 살다가 죽을 거다. 예술가가 되려고 하다가 죽을 거다 라고 말하고 많이 다녔는데 이제 방송에 나오고 난 직후 저는 예술가가 전혀 아닌 사람이 동종업계에서는 시원이는 뭐 완전 넌 대중만을 위한 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들었어요. 가까운 지인들한테 넌 인플루언서지, 너는 넌 스타지. 근데 그 스타라는 말들이 뭔가 좀 놀리는 말, 그러니까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뭔가 그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뭔가 난 예술가라는 말에 되게 집착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뭔가 난 예술가가 아닌가? 난 예술가라는 이야기를 내가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그거를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인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럼 진짜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은 뭘까? 라는 거를 조금 깊이 탐구하게 된 게 오히려 방송을 나오고 나서 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한, 비전공자분들을 위한 특강이나 이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국악원에서 하는 문화학교라는 수업도 완전히 비전공자들을 위한, 그분들이 흥미를 갖기 위한 그런 수업들을 하게 되고, 또 감사했던 건 어쨌든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워크숍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 특강 한 번 나갔었는데 그 뒤로 대학교 한 4-5개 특강을 불러주시고 방송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도 이제 받게 되고, 물론 그런 것들 제가 오로지 방송에 나와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무용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됐지만, 이런 미디어가 그런 힘을 실어주긴 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던 난 이제 예술가가 아닌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도 내가 이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덕을 얻은 거는 부정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그냥 하자 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요즘에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언어도 찾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건, 저는 제가 좋은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입시생들의 레슨은 많이 거절을 지금까지 해왔었고, 왜냐면 저는 스스로를 무용수로서 좀 정의하고 있는 사람이라, 무용수, 안무가 플레이어로서 정의하고 있는 사람이라,
입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제가 많이 조심스럽게 거절을 많이 했었고, 물론 앞으로는 제가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많이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원래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냥 뭔가 무용계에서 춤을 논했을 때 그냥 한 손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은 내가 그걸 이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기준에선 아니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려는 생각이고, 이제 안무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말하지만 전 마스터피스를 남기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마스터피스 한 개가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마스터피스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여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럼 안무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마스터피스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솔로 작품을 3개 정도 각각 20분짜리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쟁이라는 작품이에요. 쟁이라는 작품은 이제 제가 국악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젊은 사회라는 그걸 주제로 만들었던 공연인데, 이게 약간 저의 어떤 딱 그 방송으로 얻은 어떤 하입이나 사람들의 주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살아야 될까를 대답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처음에 사진을 보시면 막 부채가 온몸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뭔가 그 방송 당시에 나오고 나서의 저의 모습 같았어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그림이지만 사실 그게 내가 춤을 추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그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을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어서 쟁이라는 작품을 했고, 보시면 뭐 경쟁, 제주, 다툼 이런 것들을 한 단어 안에 담고 싶어서 쟁이라는 제목을 썼고, 그냥 무용수로서 겪은 평가나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부채는 아름다운 도구지만 그것들이 내 온몸에 붙어서 그리고 필요한 도구고 내가 춤을 출 때 써야 되지만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몸을 구속하는 장치가 된다 라는 그 개념을 말하고 싶었고, 그러면 진짜 해방이 뭘까? 해방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잠깐 짧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자면, 소리가 맥에서 맥북에서 나네요? 여기 연결이 안 돼요. 자, 네, 그냥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키워온 거여서 네,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몸에 많은 부채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결국에는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어떤 크리처, 오브제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장면이에요, 쟁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고 결국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춤이나 추자, 다 던지자, 그냥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작품은 내일 모레 모든 스테이지에서 실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만들었던 작품은 휘라는 작품인데 휘가 그 휘발되다에서 얘기하는 휘였어요. 그래서 먼지처럼 딱 여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휘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고 글로 적어놔도 분명히 다른 왜곡된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좀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작품을 만들었지만 작품 안의 메소드는 그냥 한국의 원시적인 춤부터 지금의 춤까지가 작품 안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작품 처음에 어떤 먼지 덮인 어떤 공간에서 이 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먼지 안에 쌓인 기억들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몸의 먼지들이 털어내면서 어떤 원시적인 것들, 태초의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자에 묻어지는 그림자로 추는 춤은 그 선사시대 때 우리가 불이 있고 그거에 비춰진 동굴에서 어떤 벽에 그것들이 춤을 추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제가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형상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씬인데 이때 당시 어떤 저의 좀 미숙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큰 테이블을 쓰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장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동굴의 비유의 씬 만들고 싶었던 씬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적인 춤들이 점점 정제되어가는 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춘행전에 나오는 춘행부에 나오는 그 사위를 좀 표현해주고 싶었던 그래서 한국의 궁중무용과 그 일본 이 음악을 해주신 분이 일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궁중 음악에 일본의 궁중무용 같은 것들을 넣어서 어떤 아시아의 어떤 문화들을 좀 섞고 싶었던 이 장면은 그런 씬이고 그것들을 조금 변형시키면서 이 동작은 일본 궁중무용 동작입니다. 자꾸 이렇게 땅을 찍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현대적인 장면 요즘의 춤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춤을 추는 건 저희가 요즘에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어요. 그 좁다라는 건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 다 원룸에서 젊은이들이 살고 좀 요즘에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크지 않고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독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고독한 사람들이 하는 제스처가 뭘까 거기서 출발해서 몸을 긁고 혼잣말하고 어딘가에 무언가를 적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어서 이 장면은 그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넓히고 그냥 크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 휘라는 작품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메타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은 되게 가볍게 말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던 작품인데 뭔가 이번 워크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휘를 언젠가 다시 공연을 올리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땐 제가 한번 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게 된 작품인데요. 22라는 작품이고
이 반복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동작이 굉장히 많고 음악도 반복되는 비트가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이 작품으로 제가 그 스페인 빌바오 페스티벌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베스트 사운드 컴포지션이라는 상도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이번에 이 작품으로 시댄스에서 9월 중순에 한 번 더 공연을 올리게 돼서 거의 올해 4번째 하게 되는 공연이거든요. 시댄스까지 포함하면. 근데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재공연을 하고 사연을 하는 게 어떤 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무용계는 신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작을 요청해. 시원 씨 이번에 작품 초청하고 싶은데 신작을 해달라. 근데 그래도 올해 다행히 좀 재연이나 사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그런 굉장히 좋은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작품이고 그냥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모티브가 됐던 작품인데 이게 작품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 였어요. 우리를 계속 일하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은 뭘까? 근데 우리는 어떤 고생 이게 하다 보면 뭔가 좋은 게 올 거라는 생각이 그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좋은 날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가? 라고 판단을 해보자면 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게 되고 좋은 날이 오고 있지 않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언젠가 오겠지 하면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우리의 어떤 지속되는 주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현재가 그렇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 낙이 멀리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작품이라서 이 작품은 이거는 제가 리허설 영상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안 보여요. 아니 사운드가 좋은데. 그 마지막 거의 그 맞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저 갔었어요. 그래서 거의 에고블록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저거를 왜 싸우셨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막 저걸 막 싸우려고 다 이제 그대로 드리고 맞아요. 막 그런 클라이맥스.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빠르게 넘겨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제가 뭔가 제 작업물들을 봤을 때 좀 제일 재밌게 봐지는 작업물이고 이거에 대한 작품은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있는 편입니다. 누구는 네가 만든 작품 중에 난 이게 제일 좋더라. 누구는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너 작품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만드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만 어쨌든 요즘에 저한테는 되게 좋은 느낌을 주고 있는 좋은 재미를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3개의 작품들이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작업을 했느냐에 대한 작업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부터가 저희가 슬슬 움직이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질문을 발생시키는 장소다라는 게 일맥상통한 이야기거든요. 내 몸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몸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의 거를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무용수로서는 그걸 굉장히 소화하는 게 당연한 역할이지만 내 안에서 나오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내 안에서 만드는 게 사실 처음에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해보고 실패하고 계속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내 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계획만큼 우연과 실패도 창작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제가 작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놓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작품을 만들 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을 쓸 때 이야기를 할 때 처음을 정해놓고 끝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보통 뭐 처음과 끝을 다 정해놓고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전개가 쓰다 보니까 이 글쓴이의 마음이 이 주인공의 마음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방향을 일로 정해놔서 우리가 일로 틀어버린다는 거죠. 짜맞춘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안무도 우리가 처음과 끝을 정해놓으면 분명히 리서치가 딱 해서 얘는 이제 상수로 퇴장해야겠다. 근데 상수로 가면 쉴 수가 없어서 등장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짜맞추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들면서 실패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조금 더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요즘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는 어떤 정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배열한다라고 이제 말해놨지만 그렇다고 안무자가 아무런 자기의 가치관 없이 정립 없이 그냥 다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맞습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안무자는 뭔가 봤을 때 나의 질문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자신의 이유나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리서치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고 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되게 재밌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혹시 여러분 단군이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그 영화 유튜버인데 네, 요즘에 호프가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도 있고 너무 재밌던데 굉장히 재밌던데 뭐 너무 좋던데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단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저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작자가 뭘 알아. 그러니까 관객이 보는 거지. 관객이 그 작품을 보고 네가 내놓은 결과를 보고 관객들끼리 상상하고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지.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제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좀 동감이 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건데 너가 왜 내 상상력을 가두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객과의 대화나 이런 걸 하실 때 네가 뭘 알아라고 하지는 마시고 이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그걸 꼭 안무자가 사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해서 내 생각을 고칠 필요는 없다 라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슬 움직여 볼 건데요 여러분. 움직여 보기에 앞서서 3분 정도 5분 정도 여러분 물 잠깐 드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